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전세보험 상속 문제로 막막한 할머니. 상조 서비스 해지 후 사은품으로 받은 TV가 문제. 다툴 때마다 경찰 부르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 상속재산 처분 시 미성년 손자 합의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 변호사님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우선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재와 용역을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일단 조정하고, 또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현장에서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또한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이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배치하면서 호출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로봇이 좀 상용화되고 AI가 좀 상용화되다 보니까 키오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이제 인건비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사업장들마다 키오스크가 많이 늘어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 키오스크 관련된,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오는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이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를 조금 더 완화해서 규정을 지켜라. 당신도 안 그러면 과태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재화 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좀 일부 조정되는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서 그러기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했는데요. 지금 다만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6가지에 달해서 좀 현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유사한 취지의 지능 정보와 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발생했었고요. 또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기준은 임차인인 그 자영업자에겐 좀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 조사를 거쳐서 기준을 정비했고, 또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 차별금지법에서는 6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 사업장에서 그 6가지 기준을 다 마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상당히 좀 아까 말했던 바닥재나 점자블록 설치 등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좀 변경된 부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 단말기와 그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접근성, 그리고 시각 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수어, 문자, 음성 안내, 그리고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4가지 기준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를 보면 저 6가지 기준을 전부 다 만족해야 사실 법 위반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저 중에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요건, 그 다음에 바닥재를 써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어, 문자, 음성을 제공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장애인 이용 안내문을 게시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음성 안내 장치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 4가지는 요건적으로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변경됐다라는 건데, 저 4가지 기준을 좀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자 블록이나 과기부 검증 기준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완화된 상황인 거네요. 예외적 조치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지 알아봐 주시죠. 네,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예.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테이블 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은 일반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만 이행해도 되도록 그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음성 안내 장치가 아니더라도 이어책, 그리고 QR코드 보조 인력 등으로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아까 얘기했었던 원래 기존의 과기부 검증 기준 6가지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엄청나게 좀 완화를 해서 테이블 오더형 소형 제품을 설치하거나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뭐 호출벨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더 사업자가 경제적 부담이 좀 없게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조금 이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과기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을 마련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저런 기준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업주들에게, 사업주들에게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좀 보입니다. 공공이나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페널티가 적용될까요? 사실은 정보 접근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사업자한테만 그냥 맡겨놓고 완화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당근을 줬으면 그만큼의 또 페널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페널티가 뭘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와 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TV, 라디오 홍보 등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아마 거의 좀 처음 다루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장에서는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좀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사실 핵심일 것 같은데 얼마나 좀 개선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은 장벽 없는 지금 베리어 프리 무인정보 단말기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 등 정보 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또 6만 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게 거기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장애인과 좀 노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도 무인정보 단말기를 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한마디로 줄여서 좀 BF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지 9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BF 키오스크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낮은 BF 키오스크 설치로 인해서 설치율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권이 좀 침해받고 있다는 좀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은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영주차장 그리고 보건소, 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총 5,715대였다라면서 그중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은 723대, 즉 이제 12.7%에 불과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설치된 키오스크도 5,700개인데 그 중에서 베리어 프리는 12.7%에 불과했다. 상당히 적은 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설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공영주차장의 인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22,759개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2대 중에서 가운데 지금 베리어 프리 인증 제품은 44대 1.9%에 그친 상황입니다. 1.9%는 너무 낮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BF 인증 키오스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 빈부격차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지자체 간의 어떤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말한 대로 지금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264개소 중에서 136개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긴 했지만 BF 인증 제품은 단 9대, 6.6%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가 7대를 가지고 있고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무인화를 위해서 키오스크 숫자를 타 시도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었지만 BF 인증 제품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의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키오스크 보급률이 높아서 총 1,296개소에 총 3,2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가 됐는데요. 그중 670대, 즉 20.4%만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90.7%, 전라남도는 81%, 서울특별시는 55.3%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0%,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1.9%, 제주특별자치도는 7.2% 순으로 낮은 인증 비율을 보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영주차장이나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보급이 있는데 상당히 좀 특이하네요.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광주광역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좀 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충청북도는 90.7%의 보급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또 그 부분도 좀 갈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는 내년 2026년 1월 28일까지 BF 인증에 충족하도록 교체 또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는 BF 키오스크가 단가가 지금 2천만 원인데요. 좀 단가가 높고 또 인증 제품 종류가 적어서 교체 속도가 늦다라면서 예산 부족과 또 키오스크 교체 관련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설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서 의원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권위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법 제50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와 시정명 절차를 거친 뒤 부과되는 행정제재로서 해당 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년 2026년 1월 28일까지 BF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좀 더 예산부 쪽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선순위를 장애인 어떤 차별금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령 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도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부가 뭐 그냥 법령만 딱 바꿔놓고 그냥 사설 업체에서 알아서 바꿔라, 혹은 아니면 지자체랑 공공기관도 니네 예산 줄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일 것 같고, 조금 더 설득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예. 딸 보험을 예약하고 보험을 치러주다가 우리 딸이 저기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망 후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그거를 다 치르다가 제가 치르다가 우리 딸이 그거 이제 사망을 했어요. 치료 과로로 사망했는데 손자가 엄마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어떻게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저기 뭐 조실 부모라서 안 되고 또 이 손자는 저기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딸이 사망을 하셨는데 보험료를 좀 찾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정소영 변호사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 게 있거든요. 지금 따님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따님의 정확한 가족관계. 지금 그 손자분이 있으신데 그 따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따님의 그 결혼은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결혼했던 배우자와 이제 뭐 아직도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이혼을 하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 낳자마자 이혼했어요. 네,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따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따님이 참 안타깝지만 사망을 하셨는데 그럼 따님의 상속인이 되실 만한 분이 이 아드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으실까요? 저기 딸이 또 재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딸이 남편하고 헤어지고 네, 재혼했거든요. 근데 딸을 하나 낳았어요. 네, 재혼한 남편은. 그래서 또 재혼한 그 사람하고 결국엔 나중에 또 헤어졌어요. 이혼을 하셨죠? 헤어졌다는 게? 네, 이혼했어요. 네. 법적으로 이혼했어요. 네. 그러면 따님은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지금 아들. 이제 손자인 아들 한 명을 낳으셨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셔서 그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또 딸을 낳으셨다. 이제 그래서 네. 자녀가 둘이 있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따님의 상속인은 지금 이제 이혼을 한 이상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손자인 아드님이랑 손자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그 손녀 이렇게 두 분이 상속인인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락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없고. 네. 그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그 손녀랑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신 네. 거죠? 네. 그리고 손자랑은 지금 왕래가 있으신 거고요.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그럼 그 첫 번째 남편은 어떻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기 날 때부터 이혼하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 저기 뭐 아기 돈 받는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네, 양육비나 이런 것도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없었어요. 네. 일단 이게 사안에 있던 첫 번째가 지금 이 손자분이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19살이요. 2007년도에 낳았어요. 네. 지금 일단은 아직은 이제 미성년자이신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자분이 이제 아직 미성년자신 건데 네.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돌아가신 따님의 자녀들인 손자와 손녀가 공동 상속인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손자분이 이혼했는데도요? 이혼 연락이 지금 그 아기가 지금 살아 있으면 14살 애기 13살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이혼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된 거고요. 네. 그 자녀와 부모 자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는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신 거랑 상관없이 손자분이 상속인인 것처럼 그 손녀분도 똑같이 공동 상속인이 맞고요. 네. 다만 지금 이 그 손자분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혼하실 당시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랑 그러니까 따님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할 당시에 지금 애를 낳자마자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하신 다음에 이혼을 하셨을 텐데 그때 친권자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래요. 성우 안 바꾸고요. 저기 딸이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그 딸이 혼자 키우셨을 텐데 이혼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공동 친권자인 경우도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님만 친권자였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네, 딸이 애기 키웠거든요. 19살 동안 아기.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면 일단 아마 그러니까 둘은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확실하진 않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이혼을 하셨더라도 그 따님의 첫 번째 남편, 그러니까 손자의 그 아버지가 만약에 따님과 공동 그 친권자인 경우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공동 친권자였었더라면은 지금 그 아버지분이 친권자로 그 친권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 따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보험금도 결국은 상속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남편분이 친권자로서 이 대리를 원래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공동 친권자였었더라면. 근데 만약 따님만
혼자서 단독 친권자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독 친권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따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손자분은 사실상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없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할머니시잖아요. 그쵸? 외할머니예요. 네,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시더라도 이제 미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서 미성년 후견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될까요? 아, 네. 그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후견. 예,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에 공동친권자였었다. 즉 그 따님이 이혼했던 첫 번째 남편이 공동친권자였다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 왕래도 없고 아무런 어떤 네.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해본 적 없어요. 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친권 상실 신고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신권 상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친권을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할머니가 친권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에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첫 번째 남편분은 친권이 없을 것 같고 따님의 사망으로 그 손자분은 친권이 없어져서 이 지금 상담자님께서 할머니로서 미성년 후견 신청을 하셔갖고 미성년 후견자가 되어서 딸의 상속 재산을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세요. 네. 근데 아직 불쌍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치워야 되나 또 걱정되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예, 저도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시고 복잡하실 텐데, 네. 네, 근데 관련해서 일단은 어쨌든 법적인 어떤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으니까요. 네, 가능하시면은 그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전문가 도움이 일단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지금 손자분이 그래도 뭐 컴퓨터 같은 거 좀 더 젊으시니까 잘하실 테니까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서식을 들어가시면은 예, 거기에 이제 그 미성년 후견 신청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청서 저기 우리 애기가요? 아니요. 지금 상담자님께서 미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셔서 미성년 후견인이 메모 좀 하게. 네네네. 제가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예, 거기에 법률 서식이 있어요. 예, 그 법률 서식에 이제 미성년 후견인 신청 검색하시면 법률 서식, 예, 서식.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미성년 후견인 신청. 미성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하셔서 미성인 후견자로서 이 재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거보다 더 급한 게 그 따님이 이제 좀 약간 실례된 질문이지만 재산이 어떻게 혹시 채무가 더 많으실까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보다 혹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실까요? 혹시라도? 채무 그런 거를 또 봐야 되는데 통장도 제가 건질 수도 없고요. 우리 아기가 또 미성년자여서 또 건질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살았거든요, 딸이. 네, 왜냐하면 지금 별도로 원래 친권자가 대리를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친권자도 없는 상황이고 미성년 후견인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상담자님께서 미성년 후견인 되셔야 이런 계좌나 이런 거 관리가 다 가능하세요. 예. 원래도 뭐 돈이 뭐 저금 통장도 뭐 꽉 차가지고 몇 년 된 거를 그걸 저거 안 해가지고 압축이 되긴 했는데 통장 정리했더니 그래도 뭐 10년을 통장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아, 통장 정리를 안 하셨어요? 네,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보험회사 계약하고 제가 또
치러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네. 이 보험료 치르는 거를 돈은 내가 치러주고 우리 딸이 이제 계약자와 수익자를 이걸 바꿨나 봐요. 네, 그러셨을 수가 있죠. 예. 네, 난 그거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혹시 그럼 계약자 수익자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혹시? 저기 그냥 딸 앞으로만 다 이 수익자나 네. 계약자 했더라고요. 예, 근데 어차피 그게 조건에 아마 자세히 은행에서 내 계좌에 빠져나가고. 네, 네, 보험금은 그 지금 상담자님 계좌에서 빠져나갔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 그 이제 따님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통상은 그 이제 수익자에 대해서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안정한 경우에는 약관에 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손자님하고 손녀님하고 두 분이 공동으로 아마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LH 그러니까, 살고 있었어요. 네, LH 살고 계셨고 재산이 만약에 혹시 채무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봐야 모르겠고 미성년자라서 안 되고 조실부모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조실부모란 뜻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친권자가 없어서 안 된다 뜻일 거예요. 친권자 없을 때 미성년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시고 지금 상담자님께서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 상속재산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디다가 알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할지를 좀 이제 고민을 하시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그 절차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좀 하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그 연락 없는 손녀분도 공동 상속인이세요. 네, 그러게 보지도 못했는데. 예, 근데 연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일단은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락이 지금 저는 안 알려줘요. 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지금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심판 청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따님의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를 떼면은 거기에 따님의 그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의 딸의, 그러니까 손녀분의 인적이 나올 텐데 그 인적을 토대로 법원에다가 이제 주소 보정 명령 요청 같은 거를 하시면은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를 발급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주소를 알아내서 송달해가지고 그 특정도 시키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예. 아직까지 연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여기까지 상담을 할 텐데 제가 몇 가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여쭤볼게요. 그 혹시 따님 사망을 언제 하셨어요? 10월 10날요. 10월이요? 10월 10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되신 거죠? 네. 그 혹시 금감원의 원스톱 상속 서비스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해본 적 없어요. 그 금감원에 가면 상속 재산이 얼마 있고, 그러니까 재산이 따님이 얼마 있고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 다 상속인한테 떼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자분 해서 금감원에 한번 요청을 하시면 우선 따님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빚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는 6개월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 안 하시면 빚을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 꼭 알아보셔가지고 한정 승인할지 상속 포기할지부터 우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후견인 신청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그 변호사님들 좀 찾아가서 조언 좀 더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인천이요. 인천이요? 인천이면 어쨌든 뭐 서울이나 인천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있거든요. 그 부분 가시면 그
가시면은 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그 기관들 가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쨌든 도움 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얘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 좀 이해 잘 안 되시면 저희 방송 재방송으로 돌려보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돌려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좀 뭐 어떤 질문이실까요? 예, 딸이 사망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던 집이 주인하고 LH하고 서로가 안 맞아서요. 우리 그 부분 상담에 저희한테 미리 주신 질문인데 사실은 미리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딸이 7천만 원 정도의 어쨌든 LH랑 계약을 해서 임대인한테 돈을 줬었던 것 같아요. LH에서 지급을 했는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변호사님도 내용 알고 계시니까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만약에 그 임대인이 엉뚱하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임대인이 뭐 위약금조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 퇴거를 이유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LH가 대신해서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내줬던 사안이시면은 아마 따님께서 자기 부담금을 일부만 냈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러면 사실 원래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LH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 LH가 여기서 자기 부담금 일부를 따님한테 정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대인이 LH한테 LH가 냈던 금액을 주고 자기 부담금을 따님한테 직접 정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임대인이 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예, 근데 엉뚱하게 임대인분이 지금 중도 퇴거를 이유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금 LH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H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도 퇴거하면 위약금을 이제 물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사정, 지금 따님이 사망하셔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실 수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제 중도 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소명하셔서 이제 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장님 혹시 그 임대인이 돈 달라고 하던가요? 저기 70만 원이 부족이니까 70만 원 채워서 저기 집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상담자님한테 돈 달라고 하던가요? 70만 얼마? 원. 70만 원 달라고 하던가요? 70만 원인데 70만 원 안 되고 부동산에서는 이 전세 실대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930만 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70만 원 달라고 하던가요, 임대인이? 네, 그러니까 70만 원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님이 70만 원 달라고 하던가요, 임대인이? 7천만 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70만 원 달라고 한 거군요. 그 부분은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LH에 한번 문의를 조금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이 저기 집 기한이 2년 계약인데 상담 저희가 죄송한데 전화 나더러 물으라고 해야 되더라. 네, 상당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지금 한 10분 정도 초과해가지고요. 저희가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좀 내용이 좀 많아요. 뭐 상속 관련된 문제하고 지금 현재 딸이 거주하고 있었던 LH에서 이제 전세 임차했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담 내용에 7천만 원을 임대인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아마도 현 세입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면 70만 원의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차인 책임이 아닐 수 있으니 사실 LH와 얘기를 하면 뭐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냥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도움되실 수 있는 말씀 딱 한 말씀만 짧게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논점이 많아서 상속 관련해서는 전문가 도움 받으시기를 변호사 찾아가시기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올해 80세로 5년 전에 상조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년 정도 내다가 30년 동안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긴 기간이라 더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상조 혜택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가입 당시 사은품으로 TV 한 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조 측은 TV 값을 한 달에 44,000원씩 내라고 요구하며 집으로 법적 조치나 재산 압류 등을 언급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TV 가격이 얼마인지 몇 개월 동안 내야 하는지도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조 해지 후 1년 동안은 TV 값도 냈으나 이후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TV 값을 내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상조 가입 시 2년간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상담자님은 현재 80세이고 5년 전인 75세에 30년 납부 조건인 상조에 좀 가입을 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상조 계약. 이 계약 성립 자체가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님? 네, 지금 사안에서 상담자가 선불식 상조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 이제 아마 약관이 있었을 텐데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사안에서 상담자가 75세에 30년 납부 조건인 상조에 가입을 했는데요. 30년 뒤인 105세에 30년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지금 일반적인 기대 수명 고려했을 때 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정돼서 해당 약관에 대해서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요. 또 이 정도로 불공정한 약관이 있고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보인다면 이 상조 서비스 계약 자체를 민법 제103조 위반을 통해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인데 우선 30년 납부 조건을 좀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이 가입자가 계약 기간을 제대로 좀 안내받지를 못했었다면 계약 자체를 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사안에서 이 선불식 상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달 이제 일반 금액을 얼마씩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 동법 제5조에서는 할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현금 가격, 그다음에 할부 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 및 지급 횟수 및 지급 시기 등을 표시 또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안에서 상담자가 선불식 상조 서비스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할 때 30년 동안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관에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자는 이 설명 듣지 못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 무효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설명 위반을 이유로 계약 취소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납부 조건을 좀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상조 가입을 좀 중도에 중단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도에 중단을 했다면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그런 금액을 좀 환불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지금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상조 서비스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해당 상조 서비스 계약 해제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가능하군요. 네. TV를 사은품으로 좀 받았다고 하셨는데 해지를 했으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상조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예. 상조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예. 그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데요. 예. 지금 TV 관련해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련 내용이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이면은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좀 상조회사가 재산 압류를 좀 예고하면서 자꾸 안내장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입니까? 네,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채권 추심 절차는 적법하지만 예.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협박 내지 넘어서는 경우에는 협박 내지 공갈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상조회사가 상담자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는지 자체도 약간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압류 예고장을 너무 자주 보내거나 좀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나 공갈 미수가 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불공정한 계약을 좀 해지를 하고 다시 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작년에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고 아기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죠. 제가 만삭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통보하더니 집을 나갔고 너무 괴로웠던 저는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모든 경제적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도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던 1,000만 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가전제품과 출산 준비에 썼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제가 환불받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입니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저희가 1,000만 원씩 부담을 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제 몫인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빼면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면은 상담자님도 좀 잘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의 뺨을 때리고 좀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자분이 이혼을 청구하면 유책 배우자로 좀 몰려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 법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그 혼인 생활의 파탄에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은 기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사안처럼 쌍방 유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인용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에게 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담자분이 위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재산의 그 유무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남편한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사안에서 이제 막 쌍방 유책이 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유책 정도가 동일하면 상담자님의 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는데요. 남편의 유책 정도가 더 크면 상담자님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라 계약금으로 낸 상담자님의 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각종 수수료를 떼고 줄 돈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해서 지출된 비용 같은 경우는 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의 경우 이에 해당돼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혼인 중에 남편이 좀 받은 대출금 1,000만 원하고 상담자분이 가구를 좀 환불한 돈도 재산 분할 대상에 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요. 부부 일방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 공동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 1,000만 원은 그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가구 환불한 돈도 지금 공동재산으로 보여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혼할 때 이 양육권하고 양육비는 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남편이 좀 집을 나간 후에 주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까지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 소득이 좀 적어도 양육비가 제대로 좀 산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그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성별과 연령, 또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 남편은 가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자님한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편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문제 잘 해결하셔서 재산분할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모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